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보시느라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온 노력의 결실이 합격이라는 표현으로 돌아왔으면 바랍니다. 2026년 우리 군무원 9급 행정학은 제가 총평지 이제 해설지하고 총평지가 같이 올라갈 겁니다. 총평지는 먼저 올라가 있고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기존의 일반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전반적인 이해도, 물론 단순 안경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해도를 약간 가미한 문제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 너지론, 규제 샌드박스, 그 다음에 수기민주주의, 그다음 전자정보법상 용어 등 우리가 이제 신경영 테마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해설 강의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배웠다는 것, 또 적중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리를 따를 때는 기본 심화, 신경영 테마, 기출문제 이걸 전부 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행정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의 점수도 다른 국어나 행정법에 비해서 행정학은 항상 점수가 낮습니다. 이 낮은 점수대에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잘 맞으면 합격은 남들보다 훨씬 더 하게 될 확률이 크죠. 합격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군무원 시험은 항상 출제 오류가 논란이 됐었고, 그 출제 오류가 점점 없어지다가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또 출제 오류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뭐 100% 오류고, 한 문제는 이제 약간 50% 정도의 이의제기를 해볼 만한 거고, 한 문제 정도는 이의제기하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군무원의 시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총평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를 이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책 과정이란 정책이 산출되고 실현되는 데 거쳐야 할 일정한 단계의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참여자 이외에 비공식적인 참여자도 존재하게 됩니다. 비공식적 참여자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문제가 쉽죠. 그냥 비공식적 참여자인데 문제 자체를 좀 장문의 서술형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구성원이 공무원이면 공식적인 참여자고, 구성원이 민간인이면 비공식적 참여자죠. 행정부, 입법부, 지방에 전부 다 공식적 참여자고, 시민단체는 이제 비공식적 참여자죠.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난이도 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적중 한번 볼까요? 이식개념 군무원 기출문제지 177페이지 39번 문제예요.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여론을 동원해 정책 의제 설정, 대안 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뭐 우리가 충분히 수업 시간이나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신행정학인데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문제를 답을 구했을 겁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신행정학 운동은 행정학과 가치에 관한 문제에 큰 변화를 주었다. 다음의 기술 내용 중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미네부르계에서 적실성, 참여, 변화, 형평성에 기초한 학문의 주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누가 주도했다? 68년 와일도가 주도한 미네부르계에서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이라 해서 이제 신행정학이 나왔죠. 적실성, 문제를 해결하자 고객의 참여 또는 내부에서도 참여,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행정 이념은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민주적 가치에 따라 분권화, 맞죠? 고객에 대한 통제에 고객이 참여하니까 가치에 대한 합의 등을 강조합니다. 4번부터 볼까요?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향의 행정학, 이렇게 해서 신행정학이라고 명명된 거죠. 3번, 신행정학은 80년대를 전후에 등장한 신공공관리론과 비슷한 경향이다. 전혀 다른 경향이죠. 신행정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래서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념도 사회적 형평성이면,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경향이죠. 답은 3번이죠. 3번 넛지 이론.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넛지 이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파트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넛지 이론 학문적 토대는 공공선택론이 아니라 행동경제학이죠. 넛지 이론에서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죠. 제한된 합리성과 생태적 합리성입니다. 넛지 이론에서 정부 역할이 이념적 기초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넛지 이론에서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기초죠. 그럼 넛지 이론은 뭐예요? 부드러운 개입이에요. 부드러운 개입. 부드러운 개입. 4번 넛지 이론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 제고. 답은 얘밖에 없죠. 우리가 너무 많이 풀었던 거고 우리가 그 심화 이론과 신경향 테마에서 나온 그 표 있죠. 신공공관리론과 넛지 이론을 비교한 표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문제로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신경향 테마에서 나온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신공공관리는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을 높이지 않은 목표를 가지는데 넛지 이론은 행동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넛지 이론은 행동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신공공은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죠. 행동 변화 삶의 질.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4번 지방정부 기관 구성 방법 중 기관 통합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문제도 물론 이 문제는 4번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받아줄 확률은 좀 낮아요. 하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또는 수험생들의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번 이의제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이중정답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기관 통합형이죠. 자 볼게요. 기관 대립형이 있고 기관 통합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기관 대립형은 중앙정부에서 뭐예요? 대통령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의원내각제가 기관 통합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의원내각제도 민주적인 제도예요. 대통령제도 민주적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민주성을 추구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주성을 추구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수식어를 빼먹은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기관 간의 마찰과 이러한 마찰이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 낭비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뭐예요? 기관 통합형이에요. 기관 통합형으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하라 했으니까 맞죠? 왜? 기관 대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번을 답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 행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어요. 네, 자 봐볼게요. 이제 우리 2번을 답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만 담당하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관 대립형은. 그러면 기관 통합형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다 집중되잖아요. 주민들이 의회만 구성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의 또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관 대립형의 장점이에요. 이건 기관 통합형의 장점이에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다르잖아요. 수식어가.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뭐냐면 수식어를 빼본 거예요. 그러면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을 담당하는 뭐가? 집행기관을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관 대립형의 장점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논란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의제기를 받아들일까라는 그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죠. 왜? 주민들이 집행을 담당하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결정하니까 기관통합형은 주민들이 다 선거를 뽑으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신중. 왜? 이건 이제 기관통합형 중에서도 이원회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 그랬을 때는 이제 신중을 기할 수 있죠. 얘는 약간의 좀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 공무원 시험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수식어가 빠진 문제를 좀 출제를 지향이 아니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의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논거로서 한번 앞에 수식어가 빠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논거로서 한번 이의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 바람직한 행정체제는 통제 뭐죠? 품목별 예산제도, 관리, 성과주 예산제도, 기획, PPBS, 성과, 이제 신성과 이렇게 나눠지죠. 내 지향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중 이들 지향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통제지향, 즉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통제지향의 예산 운영에서는 품목별 지출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제지향의 예산이 바로 품목별 예산제도죠. 2번 관리가 성과주예요. 관리지향이잖아요.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지향의 예산 운영에서는 인력, 물품, 설비 등 소요되는 투입 요소나 투입 자원의 요게 틀린 거예요. 철저하게 투입 중심이 뭐예요? 품목별 예산제도라. 투입 중심이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기획지향 예산 운영에서는 전략적인 재정 투자를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배분 계획이 마련돼야 됩니다. 왜? PPBS죠. 장기적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이제 프로그램을 일치시켜 가기 때문에 옳은 말이고, 결과지향 예산 운영에서는 재정사업에서 투입과 과정에 대한 성과가 아닌 산출과 결과죠. 신성과지는 산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문제 한번 봅니다. 조직구조의 설계 원리 중 구조의 조정과 통합에 관한 원리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쉽게 풀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직구조 원리, 계층계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설범위의 원리, 조정의 원리, 분업의 원리. 이건데? 얘는 아니네. 대부분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물론 답을 맞추면 되죠. 근데 여기에 조정과 통합이잖아요. 조정, 통합. 그래서 뭐예요? 가장 조정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 게 계층제예요. 대한민국의 부처 간 업무가 조정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면 대통령이 명령해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통설범이에요. 통설범위 한계를 극복해서 계층제가 나온 거고, 계층제 때문에 뭐예요? 한 사람의 상사에게만 보고하고 한 사람의 상사에게만 명령을 받는 명령통일이 나온 거죠. 얘는 조정과 통합보다는 분화시키는 거죠. 개선만 있는데 참모로 하나 더 분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번이 답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풀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7번 기금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우리가 단통이거든요.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금융성 기금이 아닌 경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는 국회 의결입니다. 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했을 때, 비금융성 기금은 20%를 초과했을 때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근데 금융성 기금이 아닌 경우라 그랬으니까 비금융성 기금을 말하고 이거 맞죠. 특정한 수익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이건 통일성 원칙의 예잖아요. 통일성 원칙의 예입니다. 출연금, 부담금은 다양한 재원입니다. 맞죠? 대부분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이지만 특별에게나 기금은 수입원이 다양하죠. 특정 목적을 해서 일반 자금이 아니에요. 특정 자금이에요. 특정 자금. 그러니까 통일성 원칙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특별한 이 자금은 여기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적중 문제. 군무원 실전 동형 이해입니다. 우리 군무원 실전 동형
2의 15번의 문제입니다. 정부 기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법률로 설치하고 세입 세출 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일반 재원이 아니에요. 특별 재원이지.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랬던 거죠. 8번. 규제 샌드박스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누누이 말했죠. 이거 우리가 많이 풀었어요. 좀 더 어렵게 나올 줄 알고 이것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풀었죠. 근데 최소한 제가 이것 3개 정도는 좀 외우자 해서 누누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무원 실전 동형 8에 가시면 11번의 문제가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유형이 아닌 거. 신속 확인, 임시 실증 특례잖아. 3개 외웠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랬죠? 구 번 문제 봅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특징을 문장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다 냈거든요. 자, 기본서 해설지에 올려놓은 것이 기본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지도자가 자신이 구성원들에게 많은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성원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지도자가 뭐예요? 신뢰를 획득하고 있어야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게 한 후원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 및 긍정적인 조직 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도자 자신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행으로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행동으로 본받도록 한다. 이게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자, 답은 그러면 먼저 답을 말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경영 테마 교재 리더십 문제예요. 리더십 교재, 리더십 문제 파트에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거였죠. 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잖아요. 중첩되는 면이 있는데 핵심이 조직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 핵심. 요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조직의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 봅니다.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5대5로 봅니다. 제가 5대5로 봅니다. 한번 볼게요. 왜 5대5냐? 좀 이따 제가 근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AB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맞죠? 정부와 사업 맞습니다. 사업 담당 부처의 기본 설계 이후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타당성보다 먼저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기본 설계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요, 사전에. 근데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제 얘를 답으로 했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 얘가 틀린 건 맞아요. 근데 3번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느냐? 3번 질문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 오류 인정 가능성 5대5로 봅니다. 자, 과거의 법조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이렇게 이제 포함됐었거든요. 이게 명문으로 포함됐었는데 이 과거의 법조문이 최근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밖에 과학기술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으로 변경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다는 말이 명문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 뭐가 지금 논란이 되냐면 여기 볼게요. 연구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5대5로 보냐면 지문의 연구개발 사업의 해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문의 연구개발 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틀려요. 근데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할 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 사업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이 과학기술기본법 11조상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출제자가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논란이 되면요, 연구개발 사업이 이제 찾아내요, 해설의 문제로. 그래서 이건 5대5로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조문이죠. 기존의 법조문에 하고, 기존의 법조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게 딱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포함이 됐었는데, 법이 바뀐 것은 뭐냐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사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구개발 사업이 이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만 아니에요. 다른 연구개발 사업이라 하면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5대5의 확률로서 이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지능정보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범용기술로서의 지능정보기술.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환류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 반복, 예측 가능 업무의 증대단, 단순 일자리가 증가 아니죠. 지능정보화 사회는 단순 일자리는 뭐예요? 다 AI가 잠식해요. 잠식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고도의 전문화된 업무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생산보다는 로봇이 그것을 생산하니까 로봇을 관리하고 로봇을 작동하고 AS에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3번 틀렸고 4번. 다수의 공급자와 소유자 간의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프로세스로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 근데 이 11번의 문제는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3번으로 답을 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12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들이면 제가 동영 모의고사 마지막 주에 이거 숙제도 내줬어요. 쉬는 시간에 전부 다 외우라고 숙제도 내줬던 겁니다. 자, 근데 지방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설명. 자, 제적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게 뭐예요? 제명하고 자격상실이잖아요. 제명하고 자격상실. 그러면 제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장단의 불순입니다. 출석 의원이 아니에요. 자격상실은 출석 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 3분, 제명과 자격상실은 제적 의원 3분의 2죠. 얘가 틀린 거죠.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행정사무 조사권 발행. 틀렸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신경영, 태방, 지방행정 5번 문제예요. 지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여기 틀린 거 답이잖아요. 출석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 3분의 2란 말이에요. 제적 3분의 2. 13번. 우리가 예상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까?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수기가 의사결정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죠. 정책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대표 또는 일반 국민이 수기적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합니다. 시민들이 대등한 정책 결정자로서 정책 결정의 테이블에 참여합니다. 대의민주주의 방식에 적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다 적용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신경학 테마 6입니다. 6. 수기민주주의 개념과 장단점. 이게 신경학 테마 교재 제가 사진 파일로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지문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업 시술 볼 때도 했지만 수기가 의사결정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정책 결정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대표 또는 일반 국민 수기적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 시민들이 대등한 정책 결정자로 정책 결정 테이블에 참여. 1, 2, 3부. 장점 뭐다?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구별하지 않고 다 적용돼요. 단점이 뭐다? 방법론이 불명확하고. 수기를 수 있는 방법론이 불명확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전 동영 같은 데서는 요걸 답으로 해갖고 요것들은 답으로 오른쪽문 나오고 요건 틀린 걸로 해서 많이 달았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14번.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 구성주의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돼야죠.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러면 개방주의는 뭐예요? 객관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인 구성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줬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랬죠. 더 이상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더 이상 이제 뭐다? 아키텍처 개념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나올 거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정보법에 있는 다양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문제 답을 구하기 전에 이거거든요. 신경항 테마 25가 테마 25. 그러면 신경항의 테마가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다 들었잖아요. 테마 26개가 밖에 없어요. 테마 26개밖에 없습니다. 자, 봅시다. 전자정보법상 기본 개념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자, 5번부터 볼게요. 다른 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와 관련된 것만. 전자정보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보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전자정보 서비스. 그럼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서 1번 전자정보 서비스. 전자정보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부호문자. 이건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비스는 이거고 얘가 행정정보잖아.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돼 송신,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우리 이거 실전 동영에서도 많이 봤죠. 요거 우리가 다음 중 이 전자정보에서 용어로 옳은 거 실전 동영 문제 좀 기억에 떠오르실 겁니다.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입니다. 전자정보입니다. 전자정보란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서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경항 테마 25에 나와 있는 교재 내용이죠. 다음 16번. 에다크라시입니다. 타일관료제의 영어식 표현이죠. 변화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유기적인 조직으로 평면 조직에 가깝고 융통성 있는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 아니라 복잡성이 낮잖아요. 낮은 수준의 공식성, 낮은 수준의 직권 맞죠? 직권화의 수준이 낮다는 건 분권이라는 뜻이니까.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모인 다수 전문 요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단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 왜? 명령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업무가 창의적인 업무잖아요. 새로운 업무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되니까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당연히 뭐 답은 2번이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군문 20개년 기출문제지 322페이지의 42번 문제입니다. 에다크라시 높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 그죠? 17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정부의 시적 사업을 지원한 게 이제 보조금이죠. 특정 재원입니다. 재원 부조 계획을 하는 거 이건 지방교부세죠. 부조금. 자, 필요한 액수. 걷어들이는 돈. 이 차액을 주는 게 보통 교부세 아니에요. 그래서 재원의 부조 계획을 주는 것은 이제 지방교부세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합니다. 3번이고요. 국무총리 소속의 조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인사혁신처, 공정거래, 국민거래위원회. 답은 2번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뭐 밑줄이 없잖아요. 그냥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죠. 독립된 기관이에요. 소속이면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19번의 문제는 100% 이중정답입니다. 100% 이중정답입니다. 왜? 법을 틀리게 했어요. 법을. 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자, 중징계 하나입니다. 강등. 1개월 말해로 직급을 내리는 겁니다.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죠. 틀렸죠. 공금행정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으면 12개월 승진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건 잘 몰랐을 거예요. 이건 0에서 낸 거거든. 0. 임용 0에서. 근데 얘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3번 냈을 건데 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두 개 다 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걸로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강등은 보수의 전액을 삭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두 번째,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뭐라고 나오냐? 강등은 18개월 승진이 제한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2개월 승진 제한이죠. 두 개 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3답은 이중정답이에요. 이건 100% 이중정답. 20번.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많은 사회 문제 중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 즉 문제를 확정하는 겁니다. 외부 주동 의제 설정은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특정 사회 문제가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입니다. 왜? 외부의 일반 국민이 주도하는 거죠. 내부 접근의 의사 설정은 정부 내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는 건 동원형이잖아요. 그럼 내부 접근은 외부의 특정 인사 또는 내부의 고위 관리가 결정자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정책 의제 설정에는 문제 특성, 정책 이해관계의 특성,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볼게요. 자, 군무원 기출문제제 194페이지입니다. 동원형에서는 정부 내 최고 통치권자나 고위 결정자가 주도해요. 이게 동원형이에요. 동원형이죠. 21번. 자, 다음 설명하는 조직 이론에서 가장 적절한 거.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 조직을 소극적인 피동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건 결정론이죠. 결정론이죠. 그러면 결정론. 그러니까 3번에 일단 아웃이에요. 자원의존이는 자발론이니까. 왜 어떤 유형의 조직들은 존속 발전하고 어떤 유형의 조직들은 소멸. 즉 환경과 일치하는 것만 살아남고 환경과 일치하는 건 소멸한다. 그러면 뭐예요? 극단적인 결정론인 조직권 생태론이죠. 보겠습니다. 신경학 테마 조직이론 종합 문제입니다. 조직권 생태론은 조직을 내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22번의 문제 또한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겁니다. 공직 동기 이론, 페리 와이스만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공직 동기 이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에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 맞습니다. 페리 와이스만에 따른 공직 동기는 합리적, 규범, 감성적 차원이죠. 우리 이제 좀 더 깊은 데까지 했었죠. 요거의 이제 내용들까지 우리가 이제 시험으로서 한번 확인 작업을 했었죠.
신공공관리론은 외제적 보상이잖아요. 성과금. 동기부여보다는 그러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동기부여 이론인 공직동기론은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갖고 있는 내적 동기, 즉 어떤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 공직동기론은 다른 동기론과 마찬가지로 민간 부분의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아니죠. 공공과 민간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 공직동기론이에요. 어디서 풀었어요? 우리가 신경학 테마에서도 풀었잖아요. 베리가 주장한 공공봉사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공사 부분과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 부분의 조직원들은 사부분의 조직원들의 동기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전제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23번의 문제는 아마 최초로 이제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 공공 데이터 아니 이건 공공의 정보 공개지 공공 데이터 이용권은 자칭 공공 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공 데이터법의 약칭 공공 데이터법입니다. 그래서요 1번은 이제 틀린 거고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우리나라 객관 행정학 시험 문제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약칭 공공 데이터법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범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작성, 취득,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고 공공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례는 교통정보 활용 사례로서 수도권 지역 맞춤형 버스 안내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23번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행정학 객관식 시험 사상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23번이 좀 그러죠. 우리가 전혀 대응을 안 했죠.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데이터법입니다. 공공데이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3번의 답은 1번이고요. 비공식 의사소통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객관성 공식이잖아요. 비공식적인 정책 결정에 활용하면 안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죠. 뭐 문서로 작성할 필요도 없으니까 신속한 의사 전달이죠. 25번. 인사행정 사기관리제도 중 연공주의가 뭐예요? 연공. 오래 근무했느냐예요. 오래 근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수시 및 경력. 수시 채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경력사원 채용하면 뭐예요? 우리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만 가지고 연공인데 다른 데서 근무한 것은 안 쳐주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조기퇴직. 조기퇴직하면 뭐예요? 포수 적잖아요. 근무 연수가 적으니까 이거 근무 연수인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공은요. 근무 연수로 보기 때문에 투명하지는 않아요. 객관적. 그러면 뭐예요? 고정상여금이요. 고정상여금. 자,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입작한 거죠. 근데 고정상여금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공주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빠른 속도로 한번 해설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설지를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로 커리에서 배운다. 그러면 제가 신경학 테마에서 주로 나왔는데 왜 합격권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다루고 대부분은 이제 기본이론 또는 심화이론 또는 기출문제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뭐 100%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다 배웠던 문제들입니다. 다는 아니죠. 아까 공공 데이터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최초로 나왔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미중정답의 문제도 있고 문제 오류의 문제도 있어서 정말 합격권의 점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점수로 하면 84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1점 이렇게. 근데 이중정답을 다 인정해주면 점수가 좀 올라가겠죠. 그 정도까지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차분히
기다리시고, 또는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해설 강의나 해설지를 보시면 이러이런 쿼리, 그리고 우리 군무원 행정학 쿼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쿼리를 보면서 내가 이러이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본연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